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경청 공감 반응을 한번 나눠봅시다. 사례는 뭐냐면요, 저 애들 아빠하고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짐을 싸갖고 나갔어요. 애들은 지금 시골 할머니 집에 있고요. 애들 아빠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처음에는 친구 집 공장에서 잤는데 춥다고 그러면서 가끔씩 와서 재워줄 수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느낌 뭘까요? 망설임, 불안감, 불안, 두려움, 혼란스러움, 이런 느낌이 이 내담자한테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가 경청 반응의 예를 한번 적어봤어요. 이혼한 남편의 부탁대로 재워줘야 할 건지 많이 망설여지시겠어요. 이혼한 남편과의 재결합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군요. 대체 재워달라는 남편의 의도가 뭘까 많이 궁금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이런 게 잘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죠. 이거를 공감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혼한 남편을 재워줘야 할 건지 많이 망설여지시겠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도 하시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싶으신 거군요. 남편의 재워달라는 의도가 뭔지 많이 궁금하시겠어요. 혹시 엉뚱한 생각을 품고 저러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드시겠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한편으로는 재워주고도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갈라선 마당에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도 같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이 어떤 건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그 내담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난 낙오자야.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난 정말 낙오자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충고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나이 때는 한 번쯤 다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또는 분석 진단 설명하기도. 너 요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보니까 좀 우울증 초기 같아? 너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그래? 내가 분석 막 이렇게. 또 바로잡기. 낙오자라니. 무슨 소리야? 네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많이 하는 것도 위로하죠. 어머 너 그래 얼마나 힘드니.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이렇게 속상한데 넌 오죽하겠니. 이게 다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야. 내 탓이 아니야. 뭐 네 탓이 아니야. 그 위로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 편할까요? 또는 내 얘기 들려주면서 맞장구 치기.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어쩜 너는 나랑 이렇게 똑같니? 감정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거. 그렇게 풀 죽어 있지 마. 기운 내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한번 보자.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동정, 애처로. 어쩜 그렇게 일이 꼬이니? 정말 안 됐다.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떻게 사니? 이런 말이 도움이 될까 이 사람한테? 조사하고 신문하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다 팩트 중심이죠. 평가, 빈정. 너는 너무 나약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니? 한 방에 딱 자르고. 이런 류의 말들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틀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공감의 예는 이거죠. 난 낙오자야.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그럴 때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구나. 요즘 많이 힘들구나. 일들이 좀 잘 풀려서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지. 그렇지. 이래서 이게 쿵짝쿵짝이 이루어져야지만 대화가 지속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그냥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런 류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하죠. 여러분 아시죠?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12가지 걸림돌 있잖아요.
네, 여기 뭐 나오는 것들은 전부 이해가 충분히 되실 텐데 이 중에 잘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동의하기, 승인하기, 경청하기, 칭찬하기 이런 건 왜 걸림돌이 될까? 이거 역시 판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한다. 네 말이 맞다. 죽고 싶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 같아도 죽을 것 같아. 너 잘 생각했다. 그게 동의하기거든요. 왜 죽으려고 그래?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거 하고 죽으려고 그래? 말도 안 돼. 동의하지 않는 거죠. disagree나 agree 둘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은 판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을 원해요.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승인도 내가 위에 위치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해주는 거잖아요. 칭찬하는 거,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떤 면을 칭찬해주는 건데요. 우리 상담원한테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판단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칭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한 면을 보고 칭찬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만들라는 건데 우리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 별로 없어요. 그 행동수정요법 같은 거 쓸 때 아이들 대상으로 할 때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고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치료적인 목적에서 똑같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의미로 칭찬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상담할 때 칭찬하기라는 거는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서 못하고요. 사례 또 하나 볼까요? 네, 생명이 전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담자가 아무 말이 없어요. 상담원이 여보세요? 조금 기다렸다가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럴 때 내담자가 요즘 계속 죽고 싶은데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상담원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힘드신 일이 많은가 보군요. 그냥 받아주는 거죠.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겨내고 싶은데 그럴 때 상담원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겨내고 싶은데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지쳐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밤마다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상담원이 그러시군요. 그동안 혼자서만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내담자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외로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시작할 때 경청 공감하면서 계속해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도록 들어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또 시간만 되면 실습을 이런 실습도 합니다. 두 사람이 아까처럼 등을 대고 앉고 상담원이 내 생명의 전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내담자가 이제는 아까는 듣기만 했는데 내담자는 말만 하고 여기서는 5분간 요즘 걱정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경청 공감 반응을 해봐요. 아까는 듣기만 했죠. 경청 연습에서는. 이번에는 들으면서 경청 공감 반응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제3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상담이 끝난 다음에 느낌을 나누는 그런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잘 들어주면서 말을 하도록 이끌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반영적 경청을 하는지 그 실습도 우리가 해보면 좋죠. 우리 경청 공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많이 어려우셨겠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일들을 모두 견디오셨군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이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마음은 어떠셔요?
이런 말들이 내담자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면서 그 내담자의 힘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더 계속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단계를 제가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다시 복습을 하자면, 그 사람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잘 경청하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거를 공감적으로 표현해주고, 그래서 내담자가 이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만들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 상담원이 더 끄집어낼 수 있도록까지 잘 들어줘. 내가 무슨 말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다음 이제 중간 단계 탐색으로 넘어가요. 전에 우리 전화 상담 초기에서는요, 이 시작 단계로 끝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잘 들어주고 내담자는 속상했던 걸 다 표현하고 속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화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한 4, 50분을 그걸로 소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잘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조금 발전해서 속만 후련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일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탐색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하고 힘든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담원이 하는 말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공감하는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는요, 그러니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게 바로 탐색 단계예요. 이제 다 듣고 이 사람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했어.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봤냐고, 그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함께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단계죠. 그게 이제 중간 단계에 꼭 나와요. 탐색. 그러니까 공감 단계에서 이제 맺어진 친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확인하고 촉진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과정이에요. 탐색 단계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문제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마음 때문에 문제 중심적인 탐색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전화한 사람들은요, 어쩌나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한 사람이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나는 골칫거리야, 문제거리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못 보고 자기의 지금 현재 단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도 안다고,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 중심적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싱을 하니까 긍정적인 면을 못 봐요.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표현하고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전체를 보게 만들어야 되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같이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가다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잠재력을 못 보게 되면은 나무만 보고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죠. 이 탐색 과정은 그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처해 있는 숲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게 탐색이에요. 그래서 문제 자체보다는 그 사람 자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시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말고 그 전화자로 하여금 문제를 확인하도록 돕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 거. 내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봤고
아직 안 해본 일들도 있어. 그 방안들 해본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중간 단계인 탐색 과정에서 우린 제3자인 상담원들이 함께 다뤄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전화자가 당황하거나 조급해져서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침착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감적 경청을 자꾸 지지해줘야 되는 거죠. 판단적인 태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몇 가지 쌓여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충고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같으냐면은 내 안경 너 껴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마다 다 시력이 다르거든요. 살아온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왔던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제3자인 나하고 함께 찾아주는 게 탐색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는 책임감도 불러일으켜줘야 돼요. 그 문제의 주인, 오너십이라 그러죠. 그건 내가 아니라 그 내담자라고.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자기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봤고 어떻게 대시를 해봤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탐색 과정에서 다뤄주죠. 그래서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폐쇄적인 질문 말보다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셨어요? 지금 죽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죽는 건 이제 마지막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죽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내가 죽는 걸로 그런 파괴적인 방법으로 내가 회피하거나 그걸 최종 선택을 하게 되면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건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냐고. 그거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지금. 어떤 방법을 해봤는지. 그래서 이때는 그 전화자로 하여금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뭐를 할 건지 그걸 결단하도록 돕는 대부분의 답은 그 본인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답을 향해서 나가기가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나 그 에너지가 없어. 똥 싸고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려면 내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잖아. 그 여력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할 용기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제3자인 우리가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탐색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잖아요. 탐색은. 죽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51% 죽고 싶어 지금 현재.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49% 안 죽고 싶어. 2%의 차이로 좀 뛰어내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걸 반대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살고 싶은 마음이 51%.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49%가 있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 탐색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담자가 답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촉진시키고 다뤄야 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내담자의 느낌, 생각 이런 거를 계속 탐색해요. 그러니까 이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전화자 이 사람은 자기 생활 속에서 체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전보다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전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속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거든. 죽고 싶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경직된 사고예요.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방을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네모 속에. 그러니까 그거를 세모나 원유로 바꾸지를 못해요. 경직된 사고가 딱 경직돼 있거든요. 비합리적으로. 그거를 이제 상담 탐색 과정을 통해서 그 사고를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그래서 넓은 시야에서 그 자기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전체 숲에서 나무를 볼 수 있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고 문제가 어떻게 생각이 났고 이 문제를 로부터 어떤 체험을 충격적인 체험을 했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방어 기제를 썼고 뭐 그런 것들을 이 탐색 과정에서 함께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탐색이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내담자가 원래 그 지금 현재 문제 속에서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오기 위해서는 이 탐색 과정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들거든. 이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려면 내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상담 목표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 기술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이 전화자의 급격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시작 단계 경청 공감은 잘 지났는데 중간 단계, 탐색 단계가 힘들거든. 그래서 내담자가 포기하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작 단계에서 신뢰관계가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잘만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 내담자가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기술이 필요하죠. 탐색의 원리를 보면은요, 탐색 단계에서는 구체성, 명료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사례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못되게 굴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못되게 군다는 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이런 거 안 되죠. 초기 단계에서는 경청 공감이 주로 있기 때문에 팩트 위주가 아니라 느낌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철저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탐색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팩트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데요. 못되게 굴었다는 건 어떤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럴 땐 지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는 제 욕을 하죠. 그래도 저는 다 압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은 데이트 약속도 어기고 그런 거 뭐 보통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화할 때 항상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애매할 때는 탐색 단계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을 하는 게 좋아요. 전체 그림 이야기한 내용의 전체 그림에서 빠뜨린 부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상담자가. 아, 장모님이 하루 이상 머물면 화를 내는 일이 많군요. 집에서. 그런데 장모님이 왜 화나게 하는지 아직 그걸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전화자가 이제 그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우리 일정은 안중에도 없어요. 모두 자기 스케줄에 맞추라고 하죠. 그리고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 하면서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합니다. 제 집사람 눈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장모님이 가정 파괴범이에요. 장모님이 떠난 다음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 앙금이 생기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빠뜨린 부분들을 더 채워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 그게 탐색 과정에서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그 균형 감각을 갖게 해주는 거. 전화자가 모든 일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야망이 큰 줄은 알아요. 그러나 유물론자는 아닙니다. 외모에 집착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게 유물론 이런 게 좀 또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그럴 때 그것도
지금 전화 거신 분의 원칙에 의하면 유물론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이제 구체화시키고 명료하기 위해서 이런 말.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전문가로서, 단지 한 인간으로서 조금 더 균형적으로 어떤 한쪽에 치우쳤을 때는 균형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것도 탐색 과정에서 해요. 탐색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술을 많이 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내담자분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진술, 요구, 방금 말한 집이 꽉 찼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질문,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이런 거에선 답을 얘기하게 하면서 내담자로 하여금 좀 더 자기 내부로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요구나 질문을 하는 특정한 말이나 표현 같은 그렇군요, 그렇죠, 뭐 이런 류의 말도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거. 탐색 기법은 이제 그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돕는 게 탐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습관적으로는 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탐색은 전화자 편에 서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참 간단하지가 않죠. 탐색의 안목을 전화자에게, 그러니까 상담자가 생각하는 탐색의 안목을 전화자에게 주입시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안목을 넓혀주는 게 이제 탐색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써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항상 탐색할 때는 내 속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서 전체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걸 한번, 여기 점이 9개가 있는데요. 이 9개의 점을 연속적으로 연결된 4번의 직선 긋기로 연결시켜 보세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9개의 점을 벗어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밑으로 가면은 이 두 점을 지나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점을 넘어서는 연속적으로 연결을 4번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 점들을 9개 점을 벗어나는 넓은 시야를 갖고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나가라고요. 한 번 왔죠?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좀 점이 막 넘어갔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연속적인 4번 긋기로 해서 9개 점을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보라고. 9개 점만 보지 말고 그 점을 벗어나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요약하는 거.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내용을 특정한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는 거죠. 막 이 말 저 말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포커싱을 해주는 거죠. 요약을 해서. 이거는 전화자를 준비시키기도 하고,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느낌을 한 곳으로 모으기도 하고, 큰 그림에서 명확하게 보게 돼요. 이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는 주제가 바뀔 때, 바뀌기 전에 한번 하기도 하고요. 산만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한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고자 했던 말을 전부 하고자 한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요약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전망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그 요약을 통해서 초점화하고 구체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기 위해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요약을 사용해서 탐색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특별히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의 진전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요약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1, 2, 3, 4를 해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되게 만들 때 이제 내담자로 하여금 탐색을 하면서 좀 더 내용을 객관화시키고 구체화 명료하게 하는데 요약하기 많이 쓰는 방법이죠. 또는 새로운 정보. 정보가 부족해서 자기 문제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할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적절한 정보를 상담자가 나눠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충고하는 것하고 정보 주는 거, 정보 제공하고 차이가 있어요. 정보 제공은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적인 정보를 줘서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언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때로는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담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럴 때에 이제 많은 내담자들이 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이런 일 없으셨어요? 선생님이 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 잘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내가 너 같으면 난 그렇게 안 살아 하고 바로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절대로 너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 경험이 있어. 생생한 경험이. 그럴 땐 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아, 나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헤쳐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걸 어떤 걸 드러냄으로써 전화자가 그것을 공유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링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내 예를 들어서 본보기. 둘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망을 갖게 촉진시켜주는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상담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가치, 정보 이런 것들을 전화자에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담자는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 상담원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런 그 신뢰감? 우리도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있죠. 내 얘기만 듣고. 그럼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때 서로 통하잖아요. 적절한 자기 개방이 필요한데 문제는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너무 길게 나가게 되면은 내담자 중심이 아니라 상담자 중심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모델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셀프 디스클로저 필요할 수 있다. 적절한 질문하는 거. 이 탐색 단계에서도 필요한 거는 경청이긴 하지만은 이때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명료하게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기법이 많이 써요. 질문 기법. 그런데 질문할 때 그 내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대답을 듣고 싶으면은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잔소리를 시작하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하고 싶은 느낌을 갖게 만들 수 있잖아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간접 질문이 직접 질문보다 위협감을 덜 느끼면서 대답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이제 간접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이런 간접 질문을 하면서 거부감 없이 대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꼭 질문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왜보다는 어떻게가 항상 좋죠. 왜라는 거는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왜 하고 나오면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탐색은 그 전화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 생김새를 분명하게 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담은 그림은 똑바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볼 수도 있고 높이 들고 볼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벽에다 걸어놓고 볼 수도 있고 땅바닥에 내려다보고 그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시화하는 거죠. 때로는 모조지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색은 문제라는 실체를 밀어볼 수도 있고 흔들어 볼 수도 있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은 새로운 관점에 떠오르고 멈춰섰던 에너지가 흐르고 얼어붙었던 의지가 작동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 여러 가지 골짜기를 지나면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탐색이에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처음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내 문제가 뭐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써봤고 그거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들인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상담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문제를 분명하게 보고 객관화시키고 명료하고 구체화시켜서 꼭대기에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휙 내려다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 종결 단계로 가요. 이때는 직면하면서 종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의미 있는 통찰.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구나. 이런 통찰, 직면하는 시점. 그런데 이 통찰력을 갖고 있어도 액션, 행동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말은 이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부터 하시겠어요? 그 액션에 대한 질문까지 해요. 종결 단계에서는. 스스로 전화자가 결정해서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게 됐어요. 그런데 좀 두려우신가 봐요. 피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이게 이제 직면시키는 기술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무슨 일부터 하시겠어요? 이렇게 지지해 주면서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이 종결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전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화하자마자 나는 정말 어머님이 숨 쉬라고 할 때 숨 쉬어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산다는 얘기죠. 고부간의 갈등. 근데 지금 어머니가 잠깐 나가셨어. 내가 이제 내가 맘대로 숨 쉴 수가 있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부간의 갈등에 힘든 얘기를 막 한다고. 다 들어줘. 아, 속이 다 후련해. 너무너무 잘 알아, 이 상담원이.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면 안 되죠. 전화 끊었는데 속은 후련했는데 조금 있다 어머님이 오셨어. 들어오셨어. 그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어떨까요? 도둑이 발이 저리죠. 내가 또 어머님 안 계신 동안에 한바탕 누군가고 했거든. 그러면 괜히 또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죠.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하고 안아든 물도 갖다 떠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다 알아. 나 없는 동안에 또 누가 한바탕 내 흉을 봤구나. 그럼 당연하게 그냥 딱 받으신다고.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어머 내가 또 왜 그랬지? 또 속이 상하고 화가 나. 그 어머님하고 같이 계속 하는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한바탕 카타르시스는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탐색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중간 단계로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바람직하기로는 환경의 변화. 따로 사는 거지.
근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어. 환경이. 돈도 없고. 같이 살아야 돼. 방 2개밖에 없어. 어머니 방, 우리 방.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머님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탐색 단계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거 나보다도 그 전화한 사람이 더 잘 알잖아. 그 환경이 어렵다는 거를. 그걸 충분히 얘기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머님을 변화시키는 거는 더 어렵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내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당장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롤플레이를 해서라도 그 상황을 연기를 해보기도 하고 그게 다 이 전화 상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대요. 20몇 살 격리 사원이 사장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유부남인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헤어져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몰라서 전화했어요? 너무나 잘 알지. 그런데 우리 상담원 가운데는 나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우리 남편이 부하 직원하고 바람이 난 적이 있었는데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막 나한테 떠오르면서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너 나이가 몇인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지. 사장님이 뭐 어떻게 그 유부남 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막 그러고 야단친다고 그 사람이 그거 몰라요? 그게 상담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람이 그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을 내가 일단 알아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봤느냐. 그거 서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 환경이 역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만둬야지 회사를. 그럼 당장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거 같이 찾아주는 거죠. 격리를 하던 사람이야.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장님하고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헤어질 수 있는 방안은 일단 환경이 변화돼야 돼. 그만둬야 돼. 그럼 그만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떠셔요? 편안해지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종결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 보통 전화 상담 잘 못 오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끌 수 있도록 우리의 상담의 질을 높여야지 돼요. 그런데 이때 종결 단계에서 마주치는 게 직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직면이 쉽지가 않아요. 직면이라는 게 자기 문제를 딱 마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자꾸 회피하고 싶거든요. 아, 직면은 전화 상담에서는 하기 어려운 건데 여기다 넣긴 넣었어요. 그냥 자료를 읽어보는 걸로 끝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는 못해도 여기 사례도 뭐 전부 넣었는데 이제 종결 단계를 좀 더 얘기를 하다면은 이제 시작 단계에서 내담자 관계를 잘 형성해서 신뢰관계 형성을 하고 충분히 자기 얘기를 털어놓고 듣고 난 다음에 상담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해주는 반응을 하고 그래서 속에 있는 게 샥 내려가서 시커먼 연기가 다 빠져나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객관적인 사고 능력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봤는지 묻고 그게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방안들이 뭔지를 49%, 51%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함께 탐색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회피하고 싶은 그거를 직면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모든 문제점을 지금 우리가 분석해 봤는데 어떤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지금 마음이 좀 어떠셔요?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는 답답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서 전화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음은 좀 어떠셔요? 그걸 다 털어놓게 해도 종결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상담 목표의 달성 혹은 변화에 대한 평가, 상담자와 전화자 간의 감정 및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고 종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지 뭘 배웠는지 이제 앞으로 또 더 상담이 필요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종결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종결하는 3단계가 또 있는데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종결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해요.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이 지금 1시간 동안 그동안에 상담하면서 배운 거, 변화된 거를 같이 복습해주고 상담을 통해서 뭐가 도움이 됐는지, 뭐가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게 해요. 1시간 동안 요약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전화자의 현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주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자가 이제 상담 관계를 끝내면서 상담자로부터 독립이 되면서 내 문제를 이제 내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탐색 단계에서 상담원 하고 둘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았잖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하는 단계죠. 도움이 필요하면 또다시 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 단계에서 유용한 말들이 이런 것들에 경청할 때 그러셨군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이런 걸 많이 하죠. 공감할 때는 이렇게 느끼셨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탐색할 때는 이런 느낌이 이런 거냐.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냐. 마지막 종결에는 이 중에서 어느 게 최선의 것으로 보이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래서 상담 과정은 계속 돌고 돌아요. 시작할 때 뭐 신뢰관계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중간 단계로 가면서도 계속 들어주고 경청하고 반영하고 명령하고 직면시키고 또 경청 돌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행동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넘어가는 게 상담 과정 계속 순환되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제가 끝을 내면서 이게 2시간 강의로 이게 다 과정 기법이 다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참고문헌 보시면은 제가 저하고 우리 하상훈 원장님하고 몇 분 이기춘 교수님하고 4명이 쓴 책이 있어요. 작년 여름 썼는데 전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 책이 학지사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나오기 전에 책이 우리 생명의 전화에서 나온 게 사랑과 공감의 전화 카운슬링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게 있고요. 또 하상훈 원장님하고 함께 쓴 책이 자살 예방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도 생명의 전화에서 나온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이 전화상담의 그 과정과 기법의 2에서 다룰 내용들이 이제 사례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여러 사례 속에서 이 과정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룰 건데, 그래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롤플레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에서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제가 방법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그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화 상담에서 오는 전화 걸려오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 전화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기 힘든 전화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전화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정신건강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커리큘럼 속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저는 그 내용을 실제 전화상담에서 어떻게 상담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게 2에서 다뤄질 겁니다. 전화 상담 기술의 실제 이거는 전화가 아니라 일반 면접 상담 얘기들인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 또 상담의 기술이라는 책 번역되어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 많이 우리가 쓰죠.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근데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습니다.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환경 자체 바꾸기 어려운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바꿀 수 없는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는 평온이 필요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 상담 관계에서 이 2가지의 차이를 구별하는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그거를 구별해서 우선 바꿀 수 없는 건 빨리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상담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 과정 및 기법 2에서는 사례 중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작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를 잘 매끄럽게 이어나갈지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